1592년 한반도 왜군의 침략으로 임진왜란이 시작된다. 청명가도를 외치며 평양까지 점령하는 왜군, 그리고 전열을 재정비해 반격하는 조선. 조선에 대한 일종의 자기들의 근거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외성을 쌓았다. 천대미문의 전쟁 임진왜란. 7년간 벌어졌던 참혹한 전쟁은 우리 땅의 외성이라는 치욕스런 흔적을 남겼다. 우리나라 성곽의 어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외성이라는 것은 교류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극의 시작과 끝을 함께했던 역사의 현장 외성. 그러나 과연 우리 땅의 전쟁의 잔재인 외성을 보존하고 간직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외성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성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본보기를 삼아서 다음에 다시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외성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00여 년 전 한반도를 초토화시켰던 임진왜란. 우리 땅에 남겨진 외성을 통해 전쟁의 역사를 되새겨본다. 울산 중구 학성동. 이곳은 1597년 정유재란의 중요한 유적지다. 당시 왜군은 경주 방향으로 진격하기 위해 울산과 경주의 경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동천과 태화강이 만나는 이곳에 울산 외성을 축조했다. 40일 만에 완공된 울산 외성. 1597년 12월 12일 가토 기요마사를 비롯한 왜군이 입성한다. 이 외성이 국내 타 지역의 외성에 비해서 다른 가장 역사적 의미가 하나 있다면은 바로 정유재란 최고의 전투였다고 할 수 있는 울산성 전투의 역사적 현장이 되겠습니다. 가토 기요마사 휘하의 병력 16,000명이 울산 외성 축성 공사를 마무리 중이던 시점, 명나라의 마귀제독과 조선군 병력 총 56,000의 병력은 울산 외성을 완전 포위하고 집중 공략했다. 조명연합군은 왜군을 성 밖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하지만 비와 추위가 겹쳐 어려움을 겪는다. 게다가 서생포 외성과 기장 외성에 있던 일본의 구원군이 오면서 조명연합군은 끝내 울산 외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경주 방면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울산성 전투다. 이 전투로 인해 조선과 일본 양측 모두가 대규모의 병력 손실만을 가져온 승리 없는 싸움이 되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바로 이 성 안에는 우물이 없었기 때문에 갈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투가 벌어진 시기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위, 그 다음에 역시 마지막에 배고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고통을 가지고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던 왜군들은 이 전쟁이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구마모토 성을 축성할 때는 그러한 교훈을 삼아서 성 내의 120개의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고 전쟁을 끝내고자 했던 일본은 조선에 있는 일본군에게 철군을 명령한다. 하지만 이것을 눈치챈 조명연합군은 육지와 바다 4개의 길을 통해 공격하는 제2차 울산성 전투를 시작한다. 이때도 역시 가토 기요마사는 성 안에서 지구전을 펼친다. 국내에 축조된 외성 중에서 실제 전투가 있었던 곳은 단 3곳. 사천외성 또한 그중 하나다. 사천외성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5월 이순신 장군의 사천해전과 정유재란 종료 직전인 1598년 9월 사천외성 전투 2차례의 전쟁이 있었던 곳이다.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동시에 울산성, 동쪽에서는 울산 외성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에선 중로에서는 사천 외성을 공략을 하고, 그리고 서쪽에서는 순천에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를 치기 위해서 서로를 육지로 공략을 함과 동시에 해상에서는 이순신과 진린의 연합 함대가 바로 이제 그 순천 외성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위정제독은 권율 장군 등 조선군을 포함한 조명연합군 3만 6천 명의 병력으로 순천 외성을 공략하고, 진린과 이순신의 조명연합 수군이 순천 외성을 수륙 양쪽에서 함께 공격하는 작전을 펼친다. 그렇게 해서 1598년 9월 정유재란의 마지막 순천 외성 전투가 전개되고, 이어진 11월 노량해전이 벌어진다. 명예제독 진린과 이순신의 조명연합 수군은 노량해협에서 외수군과 맞부딪히면서 7년 외란의 대미를 장식한다. 외성에서 주둔하면서 소규모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가 1598년 11월에 노량해전을 끝으로 해가지고 지긋지긋한 7년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성전을 벌였던 외성은 울산, 사천, 순천 이 세 곳뿐이지만 국내에 만들어진 외성은 모두 30여 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아픔의 역사가 서린 곳임에 분명하다. 참혹했던 7년 전쟁, 전대미문의 외란은 조선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성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192년에) 가마쿠라 막부가 수립이 되면서 무사 정권이 시작된 일본. 이후 무사들의 분열이 난립하는 전국시대가 시작된다. 다이묘들 간의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전국시대는 1568년 오다 노부나가가 무로마치 막부를 멸망시킬 때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오다 노부나가가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 열도를 전부 장악하려고 할 때에 구조지방 한 지역을 치지 못하고 장악하지 못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바동을 넘깁니다. 그리고 1592년 4월 일본의 조선 출정군이 이키시마를 거쳐 스시마의 오오 우라항에서 부산포를 향한다. 제1군 고니시 유키나가와 소 요시토시가 지휘하는 왜군은 부산 남항을 거쳐 우암포에 상륙하고 다음 날인 14일 부산 진성을 함락시킨다. 서평포진, 다대포진, 동래읍성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17일에는 가토 기요마사 휘하의 제2군이 부산포에 상륙한다. 왜군이 부산 진성과 동래성 전투에서 제일 먼저 승리하고 구축한 첫 번째 외성이자 왜군의 본거지였던 곳, 부산 외성. 부산 외성은 왜군이 부산 진성을 함락한 뒤 왜군의 전진기지이자 보급품의 조달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외란 이전, 부산 진성의 자재를 이용해서 단시일 내에 만든 부산 외성과 자성대 외성이 우리 땅 최초의 외성이다. 임진왜란기에 쌓여진 성 중에서 가장 먼저 축성이 됐고, 또 일본하고 가깝고 그 전부터 요 근처에 부산포 외관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게 전략적 요충지라는 걸 잘 알고서 축성한 것이고, 부산 외성은 가장 먼저 축성되어 외란이 종결될 때까지 약 6년 7개월 동안 대규모의 왜군이 상시 주둔했던 곳이기도 하다. 왜군의 전투 지휘소, 그리고 조선 침략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부산 외성. 부산 외성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30여 개의 외성은 임진왜란 내내 일본군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전선에 있었던 모든 물자들, 일본에서 대마도를 거쳐서 들어오는 물자들이 다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모든 공문서가 여기서 수발이 돼서 전선으로 보내진 그런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중요한 보급기지를 한 그런 외성이 되겠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지휘하는 1군과 가토 기요마사 휘하의 2군이 부산, 울산 지역을 점령하고 구로다 나가마사의 3군이 김해읍성을 함락시키는 등 연이은 침략에 조선은 초토화된다. 그리고 불과 20일 만에 한양 토성이 함락된다.
오선 8도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한경도 쪽은 갓도 기요마사가 전체를 점령하게 되고 평안도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6월 15일 날 평양을 함락합니다. 이렇게 되자 명나라가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각 지역에서 의병들이 나타나서 활동하게 되면서 이제 반격을 하게 되는데요. 1593년 1월 제2차 평양성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은 드디어 평양성을 탈환하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한양으로 퇴각한다. 1593년 2월 우키다 히데이에는 3만여 명의 병력으로 행주 대첩을 일으키지만 권율 장군 휘하 조선군의 승리로 끝난다. 외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 대첩 패배로 왜군은 심각한 병력 손실을 겪고 강화회담이 진척되면서 철수를 서두른다. 결국 4월 18일 한양에서 모두 퇴각하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쟁에서 왜군은 더 이상 한양에는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왜군은 같은 해 6월 다시 진주성을 공격하여 2차 진주성 전투가 시작된다. 개전 후 부진했던 육전과는 달리 수군은 첫 전투인 옥포해전부터 승전을 울린다. 당시 전라도 수군 진영을 맡고 있던 이순신은 6일간 옥포, 합포, 적진포 해전에서 왜군을 격파하고 경상도의 원균과 연합하여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등에서 승리하면서 가덕도 서쪽을 장악한다. 이거는 정규 수군이 아니고 해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약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일본 수군 체제로 편제된 그런 수군입니다. 그래서 개성도 강하고 정규 집단이지도 않고 그런 일본 수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수군은 조선에 들어올 때는 처음에는 수송부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주력 수군은 그대로 그 육군화해서 서울을 공략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후방에는 좀 약한 수군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1차 진주성 전투의 패전으로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키다 히데이에,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복수전을 하도록 명령한다. 1593년 6월 다시 진주성을 공격한 왜군은 2차 진주성 전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진주성을 함락시킨다.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승리한 왜군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20여 개의 왜성 축성을 시작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 상황을 보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나 하면은 이 장기간 이 전쟁을 봐야 되니까 이 성을 지어라. 그래서 성을 짓게 될 거죠. 일본 군인들이 후퇴를 하게 되고 남해안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외성을 쌓고 이제 주둔하면서 대부분의 군사는 일본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선을 제외하고 명나라와 그 일본이 강화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부산, 서생포, 기장, 동래, 구포, 안골포, 놀차, 웅천외성 등 남해안을 따라 22개의 외성이 축성된다. 동서 약 700m, 남북 약 600m로 외성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웅천외성. 부산포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조선 수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충지인 이곳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축성한 것이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웅천외성 축성 이후 약 2년간 주둔하다가 1595년 11월경 소각하고 철수한다. 이시발이 진은홍 사들딸을 따라서 웅천외성 입성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시발이 사후에 보고서에서 웅천외성의 규모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조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웅천외성의 어떤 모습이었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명나라 사절단과 고니시 유키나가의 강화회담 당시 접반사로 임명받은 이시발은 웅천회성의 규모나 형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웅천회성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서양인이 발자취를 남긴 곳이기도 하다. 그 흔적은 스페인 선교사였던 세스페데스 신부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사람은 일본의 신부의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1583년에 교황청으로부터 일본사를 집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일본사를 집필하는 과정에 당시 임진왜란의 상황과 조선에서의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조선에 진출한 일본 장수들은 1, 2년 전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자기의 어떤 아지트로 삼고 평생 거주할 어떤 공간으로서 이런 주거지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593년 10월부터 남해안의 왜군은 구포외성과 웅천외성, 거제도의 3개 외성에서 1차 철군을 시작한다. 1593년 말에는 남아있는 왜군의 병력이 4만 3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임진왜란 시기 축성한 외성 중에서 부산, 안골포, 가덕도, 김해, 죽도 등 4개 지역이 10개 외성을 제외한 나머지 외성은 모두 불태워 소각된다. 우리 땅에 남아있는 28개 외성 중에서 웅천 외성은 성역의 면적이 먼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의 면적이 가장 크다 보니까 여기 이 웅포, 여기 이 바닥을 웅포라고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웅포 해전의 현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전체 28개 외성 중에서도 주목받아야 되는,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외성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필히 우선적으로 연구 과제가 되는 그러한 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군을 8군까지 편성하고 가토 기요마사의 1군이 기장외성에 입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유재란이 시작된다. 정유재란이 시작되면서 왜군은 소각했던 외성을 보수하는 한편 새롭게 8개의 외성을 축성하게 된다. 조선 침략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외성. 임진왜란 때 쌓은 성들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서생포, 서쪽으로는 거제도 일대가 경계선이다. 부산포를 중심으로 부산 일대의 항만 확보가 주 목적이었지만 정유재란 때는 거제도 서쪽의 마산, 창원, 사천, 고성부터 순천까지 충청도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넓게 쌓았다. 외성의 그 기본적인 입지를 보게 되면요, 주로 이제 기본적인 바다나 하천을 끼고 있는 그런 곳을 택합니다. 그 중에서 주변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산이 있는 데를 피하고 독립된 구릉 꼭대기에 외성을 쌓게 됩니다. 어떤 물자를 보고 판단하는 거에서 이 육로 운송은 도로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을 통한 그 어떤 물품 수송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옥포 하포 해전과 사천 당포 당항포 해전에서 일방적인 패배를 거듭하고 축성하기 시작한 가덕도 눌차외성. 강화회담 시기인 1595년에는 다치바나 문해시계가, 그 이듬해에는 시마즈 이에히사 등 500명 이상의 왜군이 주둔하기도 했다. 위치상 안전한 선착장 확보가 가능하고 안골포 외성과 더불어 부산포 방향의 진출입로인 가덕수로를 장악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축성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기가 그 가덕도 눌차외성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부산 신항이 들어섰습니다만은 이 가덕도하고 지금 육지 사이에 조금만 이제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파도가 아주 잔잔하고, 이순신 장군이 그 부산포를 공격할 적에도 일단 여기 와서 도착해서 하룻밤 정세를 보고 그 다음 공격했을 정도로
이 수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중에 왜군들이 외성을 쌓아서 어떤 조선 수군을 감시를 하고 서로 외성 간에 서로 연락을 취했던 것이 바로 이 가덕도 외성이 되겠습니다. 가덕도 눌차 외성과 약 3km 거리에 있는 안골포 외성 사이에는 가덕수로가 있다. 이것은 왜구가 거제도와 진해, 웅천 지역과 남해안으로 진출하는 주된 길목이었고 지정학적 위치상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래서 외성이 대체적으로 한 20-30km마다 눈에 보이는 쪽에 여기 밀집돼서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제도를 포함해서 부산 요 지역에 임진왜란 때 밀집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니 정유재란 때가 되면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40km 이상 떨어지는 지점마다 이제 외성이 좀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쪽으로는 웅천 외성과 남쪽으로는 눌차 외성과 마주하는 안골포 외성은 외성 간의 상호 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부산포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조선 수군을 차단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본성과 외성에 각각의 천수대가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와키자가 야스하루, 구키 요시다카, 가토 요시아키 등 여러 명의 수군 외장이 공동으로 만들고 교대로 주둔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안골포 외성은 다른 외성과 달리 산 등성에 축성함을 해가지고 높이도 낮고 또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수군 장수들이 연합해서 축조한 성이기 때문에 비교적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축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외수군은 계속되는 패전으로 인해 조선 수군과의 접전을 회피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많은 외성들이 대부분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지만 안골포 외성은 산꼭대기가 아닌 중턱을 선택했다. 또한 남쪽은 절벽이고 서쪽은 안골만에 접해 있어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부터 선박의 보호가 가능한 곳이다. 해변에 외수군의 함선들이 정발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함선들하고의 함선의 보호도 필요하고 따라서 상당히 규모도 작고 아담하지만 높이도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이 왜 다른 이 안골포 외성이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보존 상태가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서생포 외성. 일본의 구마모토성을 만든 축성의 명인 가토 기요마사가 쌓은 외성이다. 성곽의 형태나 높이는 크고 웅장하며 선착장의 군선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생포 외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외성의 일반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당시 왜군은 그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침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성곽을 만듦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설이 바로 배를 대할 수 있는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이 선착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본 그 왜군들이 자기들의 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군사라든지 그 다음에 물자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생필품들을 직접 운반해 와서 하역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또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산성 부분을 이렇게 산의 그 정상 부분에 만들게 됩니다. 서생포 외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여 해자와 횡굴, 수굴을 2중, 3중으로 설치했고 각각의 공간이 산정을 향해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성벽 대부분을 양쪽에서 쌓는 축성 방식을 택했다. 또한 천수대로 향하는 출입로 역시 미로처럼 축조하여 외란 당시의 무기 체계로는 함락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생포 외성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그 외성의 성문의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그런 그 성문의 형태가 꺾임형, 바로 그 저기 직진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일단 한번 꺾어서 들어오게 함으로 해서 삼면에서 이 성문을 돌파해서 들어오는 상대방에게 집중 포화를 가할 수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 난공불락의 그 성문 구조를 만드는 그런 그 아주 발달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축성 후 1년 2개월 만에 소각하고 폐성되는 서생포 외성. 이후 강화회담이 결렬되고 정유재란이 발생하면서 불탄 서생포 외성을 다시 세운다. 외성은 조선 침략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 내의 성과도 우리의 성과도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게다가 외성 중에서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중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또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특징으로 다곽식 구조를 들 수 있는데, 성곽 내부가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져 여러 번 전투를 치르기에 유리한 구조를 말한다. 일본 성은 다곽식이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자체가. 근데 이거는 성벽 자체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성의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쉽게 이동하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여러 개 곽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벽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 어느 쪽으로든지 쉽게 성벽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서는 무사들이, 즉 상비군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상 전투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전투를 하다가 성벽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구역이 함락이 되게 되면 성 전체가 함락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것은 울산성 전투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초반 16,000명으로 시작했던 왜군 병력은 울산성 전투를 겪으면서 5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울산 외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다. 그것은 울산 외성이 군사적 기능을 극대화한 구조, 즉 최소 3단계 이상의 방어 기능을 할 수 있는 다곽식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왜군과 우리나라 군사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무사들로 구성되는 왜군과는 달리 조선은 민관이 모두 포함된 총력전을 펼쳐야 했기 때문이다. 일본식의 그 성을 우리는 못 써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저기 오는 방향에 따라서 쉽게 이동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지역 방어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본식 성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용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일단 우리는 장기 항전이 돼야 돼요. 장기 항전. 장기적인 항전이 돼야 되는데 일본식 성곽 가지고서는 그런 장기 항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성벽을 사선으로 쌓았던 일본. 또한 우리나라의 성벽에서 볼 수 있는 곡선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직각으로 축조되어 있다. 정유재란 당시 포로가 되어 일본에 억류되었던 강항은 오츠성에 유폐된다. 이듬해 교토의 후시미 성으로 이송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학문적 영향을 끼쳐 1600년에 풀려나면서 조선에 돌아와 일본 성에 대한 기록인 간양록을 남긴다. 여기에는 일본 성의 위치, 외형, 구조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간양록에 묘사된 일본의 성은 국내에 지어진 외성과는 조금 다르다. 그것은 외성이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일 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17세기 이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런 성들은 평지에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군사적인 그러한 기능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지역의 영주, 즉 다이묘들이죠. 다이묘들이 자신의 거점을 만드는데 주력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성곽도 임진왜란 이후에 외성의 축조 방법을 이용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양 도성을 지키던 대표적인 조선시대 산성,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성내에 주민들이 거주할 정도로 면적이 넓어 지구전이 가능하도록 한 대표적인 성곽이다. 그러나 외성의 영향을 받은 수원화성, 안성의 죽주산성, 북한 쪽의 경성읍성은 성벽이 경사져서 외성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본 성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성곽이 이제 변화가 임진왜란 이후에 변화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그 변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벽의 경사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그 성벽은 수직의 성벽을 쌓는 거거든요. 이 수직의 성벽은 굉장히 쌓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벽이 이게 사선 경사지게 이렇게 올라오는 성벽을 만들어요. 지진에 강해야 했기 때문에 사선형의 성벽을 고안해낸 일본. 조선은 외란을 거치면서 화포라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고 성벽을 수직으로 높게 쌓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성벽은 낮아지고 완만한 각을 이루는 성곽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외성을 일부 이용하기도 했다. 서생포 수군 진성은 임진왜란 이후 수리를 해서 300년 동안 조선 수군의 진성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있던 모든 수군진들이 황폐화되고 불에 타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축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외성이 견고하게 잘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리를 좀 해서 그대로 그 수군 진성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앙골포 같은 경우도 앙골포 진성도 앙골포 외성의 성벽을 그대로 이용해서 진성이 다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사실은 우리 그 수군들이 일본의 외성을 일부 이용을 해서 수군 진성으로 사용됐던 것이 지금도 기록화라든지 또는 그 문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외란은 끝났지만 400여 년간 끈질긴 생명력으로 우리 땅에 남아있는 외성의 흔적. 7년간의 전쟁은 지우고 싶은 역사의 한 부분임에 틀림없지만 당시 조선인에게 주어졌던 고통과 상처는 절대 잊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외성은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 임진왜란의 첫 상륙지 부산. 부산 외성은 모든 전쟁 물자의 보급지였고 전쟁의 시발점이었다. 기장외성에서는 전투는 없었지만 1596년 초 소각됐고 정유재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입성했다가 1598년에 또다시 소각되면서 두 번 불타게 되는 외성이다. 기장외성도 울산하고 연결성을 갖는 어떤 그런 그 선상에서 볼 때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과 그다음에 보급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기장외성을 비롯한 많은 외성이 조선인의 기술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조선인 포로들을 강제 동원하여 만들어낸 외성. 외성은 단순히 임진왜란의 표상이기에
아픈 역사가 아니라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어 목숨을 걸고 왜군을 위해 지울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들의 한이 서린 역사인 것이다. 신라 시대 때 이후로 제래 우리 조선 성이 있습니다. 그 아직 돌축들이 있어요. 그 성을 빼앗고는 바로 그 포로 인원들을 전부 이제 강금에 데리고 옵니다. 데려오고 그 성을 무너뜨리도록 하고 그 돌을 전부 그 기장선 높은 데로 가져 올라가죠. 그 가져 올라가는 게 전부 조선인들이죠. 포로인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포로인들이 그 기장성을 거의 짓죠. 당시 조선인들은 단순히 노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기술까지 함께 전한 셈이었다. 이미 오래전 삼국시대 때부터 성을 짓던 기술은 대마도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고 임진왜란 때문에 다시 우리나라의 외성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다. 조선인들이 이 석축차는 기술이 지혜가 일본 사람보다 높아요. 그래 높다가 보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장성도 물론이고 임진왜란 때부터 성을 지을 때는 거의 조선인들이 이 성을 지었다고 보고 기간도 원래 일본 성을 지을 때는 1년씩 걸리는 건데 전부 3개월 만에 지어냈어요. 그 기장성도 3개월을 지었는 거예요. 한편 정유재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사기장을 포로로 잡기도 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당시 일본의 도자기 제작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외성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유난히 도자기로 된 생활용품이 많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어떤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이고 항상 역사라는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치욕의 역사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만 치욕의 역사를 뺀다가는 공백의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7년간의 전쟁, 조선인들의 아픔과 치욕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외성. 외성에 쌓여있는 돌 하나하나에는 피눈물로 돌을 쌓은 조선인들의 아픔이 함께 담겨있다.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역시 그것이 일본인들이 만든 침략의 산물이라 할지라도 그 유적 자체가 가지는 그러한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와 또 일본 또 나아가서 중국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떤 성곽의 어떤 그 제도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비교 문화사적인 그런 가치가 있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왔고 또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그 국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그 충의 정신을 발현했다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외성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비록 떠올리고 싶지 않은 왜군의 흔적이지만 통한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 땅에 남아있는 30여 개의 외성. 외성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